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요즘 뉴욕 타임스 195회, 앞으로 200회까지 단 5회만 남기고 있는 오늘 게스트 이철희 소장님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시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시사평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와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떴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쁜 거야. 처음 발굴에 출연시킨 저로서 몹시 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철희 소장님 모시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고 끝에 상품 소개를 좀 하게. 지난 방송 때 여기 오셨던 분들께서 나가면서 김보엽 기자랑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고 저를 붙들고 김보엽 기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에 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제가 모시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밖에서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있는데 저기 계시네요 라고 했더니 저는 그때부터는 내팽개치고 달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김보엽 기자가 밖에서 바람 쐬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김보엽 기자와 같이 서서 사진을 또 찍고. 얼마 주고 고용했어요? 요즘 나날이 인기 올라오고 있는 김보엽.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가 각 지역 좀 출범을 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 출범 발대식을 전주에서 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취재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분이 갑자기 김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길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제작진하고 이제 그 김보엽 기자까지 같이 있는 이 카톡 방이 있는데 거기다 드디어 이런 분을 만났다고 했더니 김보엽 기자가 난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 점점 연예인이 돼가지고 기사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가 잡지 창간했다고 여기 소개해달라고. 나는 나들 먹을 때 나들인 줄 알았더니 좀 있네. 나의 복수형입니다 이게. 나들이라는. 네, 나들. 딱히 와닿지 않는 제목이냐? 이게 근데 어디 타겟층이 뭐예요? 20일 있고 시내 20일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예요? 좀? 사람 매거진이라고 써있네 위에.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네. 너와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공주영 작가 인터뷰가 무려 4가지 종류로. 우와. 소다람 씨가 본 공주영, 김용원이 본 공주영, 삼천 인터뷰 편집장 이재훈 기자의 공주영. 같이 만나지 그랬어 다. 각각 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인터뷰를 4가지 형식으로. 대단한데?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오늘 있었죠. 새누리당과 선진, 제목이 통일당이었구나. 하도 얘네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진 통일당이 합당하였다. 이거 제가 약 한 6개월 전에 선진당을 흡수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해창 전 대표 박근혜 후보의 지지 선언을 어느 순간 할 것이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탈당할 때이거든요. 이해창 후보래. 대표가 탈당했잖아요. 선진당에서. 탈당할 때 정계 은퇴 기사 막 나올 때 무슨 소리냐. 누가 이 시점에 정계 은퇴를 하냐. 절대 말도 안 되고 2가지를 노릴 것이다. 하나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흡수죠, 사실상. 합당을 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쪽에서는 야권 연대, 그 당과 당끼리의 연대에 대해 상쇄시킬 만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되는 데 대한 또 상쇄시킬 것으로 이해창 전 총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무소속, 문재인 민주당 소속, 박근혜 새누리당 소속, 이해창 무소속 이렇게 돼서 마치 사실 연대 아닌 그 후보 단일화 아닌데 후보 단일화와 막먹는 거라고 기사를 막 때릴 거예요 또.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아니 이제 저의 일방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깔때기 존중의 정신. 그러니까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이인재 대표의 신기록 경시 여기서 멈추는가? 아니 몰라요. 대선 질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목소리만 들어보면 아직도 20대야.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어떤 그 성악적 발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뒤에서 울리는 소리. 두성으로 말하는 것. 진짜 엄청난 기록이에요. 이거는 세계 신기록이야, 세계 신기록. 13번째 당이죠, 이번이. 그러니까 무소속하고 당 이름이 바뀐 것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당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삼김을 다 두루 겪으셨고. 그렇죠. 좌우를 다 겪으셨고. 이 민노당 이쪽은 안 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거길 가셔야 돼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그걸 한번 잠깐이라도 갔다 오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근데 대선 후보 시켜준다면 혹시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대선 후보를 시켜준다는. 이분이 대선 후보 3번을 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권 후보로 나왔죠. 나왔다가 졌죠. 경선에서 빠져나온 뒤 경선에서 지고 탈당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출마는 안 했죠. 네. 하지만 대권 후보 되려고 했죠. 그때.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이인재 법이 생겼죠. 그 경선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본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이분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기여한 건 딱 그거 하나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기여했죠. 한국 DJ 대통령 되는데 기여했죠. 그렇죠. 그때 자그마치 19.2%를 득표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여를 했죠. 그때 DJP 연합과 이인재 후보가 없었으면 절대 정권이 넘어올 수 없었어요. IMF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반대로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에는 교훈을 줬죠.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분을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 번은 아니구나 길게 썼는데 사람의 욕망을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잖아요. 화학 자기 그것을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면 그 결정체 이름은 꼭 이인재로 쳐야 돼요. 마치 별을 처음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을 짓듯이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분리해가지고 비이크를 통해서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결정체 이름은 꼭 이인재로 쳐야 돼요. 저도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2002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취재를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 경선을 그만 뛰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칩거를 들어가요. 네. 기자들, 사진 기자들 다 죄송합니다. 인재 후보를 찍으려고 할 거잖아요. 방송에 익숙해졌어.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다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절대 안 하지. 방송인!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진 기자들이 어쨌든 좀 우리 여러 시간 기다렸는데 한 컷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딱 커튼이 열리고 딱 이러는 그 사진 기억나죠? 멀리서 그러니까 YS 거. 아니 이인재. 그러니까 YS가 옛날에 창밖 쳐다보는 그렇죠. 아니야? 그 포즈로 똑같게.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포즈나 자세, 표정, 복장 이런 거 참 많이 모사했어. 맞아. 초반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모사로 떴죠. 헤어스타일. 네. 목소리도 옷도 그렇고.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네, 처음에 잠바 입고 막 항공잠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항공잠바 스타일을 따라했죠. 그때 연구를 참 많이 하신 분이고 결정체가 욕망의 결정체. 결정체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을 때 꼭 학계 보고해놔야 돼. 일단. 오늘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적을 자주 옮기시는 것 아니냐. 13번이다. 라고 했더니 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니, 이 양반이 한 7번인가 8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 물어보면 화냈어요.
내가 당적을 그렇게 많이 옮긴 게 아니라 당이 이름을 바꾼 거다. 아, 그런 것도 있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논리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그러기에도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이 몸담고는 당이 대선에서 이긴 적이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네요. 직전에 탈당하거나. 몸담 당마다 지는 정당이야. 그러니까 그럼 효과는 나실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는 하죠. 좀 난다고 봐요. 역효과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충청에서 조금 올라가고 딴 지역에서 조금 빠지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이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저는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에 뭐죠 이름이? 통일선진당이 선진통일당. 하도 이름도 많이 바꿔요.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 선진통일당으로 예, 예. 바꿨죠.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박근혜 지지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끝까지 인정. 약간은 있을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보다 더 잃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데 워낙 박빙의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몇만 표라도 긁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작용을 한 게 아니겠는가. 국민 대통합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없게 됐죠. 그거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보수대 연합 이쪽으로 아니 이것도 국민 대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저기 봉합하고 그러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가운데로 좀 올려나 보다 할 때 전략을 걷어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저는 이것도 네, 그러죠. 김무성 그분의 작품이죠. 김무관도의 작품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분이 참 그 말을 그 시점에 정통하신 분이세요. 최근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통하시대. 안철수에 대해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김무성 본부장인가요? 본부장이죠. 네, 총괄 3대 본부장. 저런 거를 잘해요. 카타고라이즈를 한 다음에 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가둬놓은 다음에 보수 매체나 이런 거 통해서 공격하는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 발언을 듣고 좀 달라 이게 워딩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 워딩하고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은 종북 좌파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지. 종북 좌파에 휘둘리는. 네, 공산주의라고 가두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특전사에서 그렇다기보다 얘는 왜 분리할까? 워딩을 그냥 할 일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철수 원장이 빨갱이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더라? 총선 즈음인가? 뭐 그쯤에. 그러니까 이 안철수 빨갱이 프레임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갱이는 없다고 했다. 빨갱이는 있지 않냐? 이렇게 나누려고. 근데 자기는 본부장이니까 빨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종북 좌파,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이나 이 진보 진영의 이쪽들하고 어떻게 연대하거나 후보 만약에 단일화하거나 이정이나 심상정이나 이렇게 할 때 그거 써먹으려고 그 키워드를 준비해놓고 이런 공작이 능하다니까 우리 무관도가 나쁜 사람 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왜 굳이 공산주의를 썼을까?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박선숙 공동 선대본부장이 논평을 했죠. 70년대식 낡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 아니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죠. 이게 이제 그런 말 하면서 나중에 안철수 워딩 빨갱이는 없다 딱 내세우는 거죠. 아니 오늘 어제 이제 아침 회의에서 그 말을 한 건데 안철수의 생각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복지 확충 재원에 대해서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그거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사용한 슬로건 아니냐. 안철수 원장이 그걸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소리고요. 그 빨갱이를 써먹기 위해서 그 워딩을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먼저 이제 안철수 원장 본인의 그 워딩을 근거로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빨갱이는 없단 말 언제 한지 아세요? 분명히 한 번 한 적이 있어 어딘가에서 그 워딩을 잡아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쿠션 먹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라고 저는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안철수 원장 빨갱이 없다는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안철수 원장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빨갱이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자 아들이 그러더라.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게. 근데 아버지의 전원이가 안철수 원장의 말이 맞죠. 후보의 말이 맞죠. 예비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쿠션 돌아갔다. 중앙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연구한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어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네. 그 양반을 그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얘는 이렇게 때리고 얘는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이제 뭘로 두고 보면 아냐면은 앞으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안철수를 보수정에서 공격할 때 무슨 워딩으로 공격하느냐.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지 않고 빨갱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면 지령인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안철수 공산주의자라고 그 급에서는 말하고 일반인의 언어로는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빨갱이가 없다며? 왜 없어? 북한에 있는데. 그리고 뭐 못 봤어? 우리나라의 간첩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게. 북한에 빨갱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수순이라는 거죠. 네, 뻔하다. 근데 그게 먹힐까요? 보통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 용도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촌스럽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데. 근데 뭐 국민 통합하자 그러고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던 박근혜 후보 캠프가 전략이 바뀌었어. 그 야당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거티브만 한다면서. 네거티브는 오로지 지들만 해요. 여기서는 방어만 하고 있고. 그거 지난번처럼 잘못 읽은 거 아닐까? 여당이 이렇게 했는데. 인혁당을 민혁당을 이런 것처럼. 사실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이쪽에서 공세를 취할 것도 많은데 지금은 오는 공만 받고 다 디펜스라고 너무 바빠. 이 야권 쪽에서는. 일일이 디펜스 안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일이 디펜스 하면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니까 말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이게 툭 쳐버리고 뭉개버리고 어느 시점 되면 이 정말 낡은 프레임, 과거 프레임을 가지고 세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일일이 대답하려고 하는 건 전 적절한 전략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놓고 이번 선거 그 공약은 실종됐고 네거티브 선거 판친다. 이걸로 가잖아요. 지들이 말해놓고, 지들이 네거티브래.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 NNL 이런 것도 저쪽에서 실체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명 계약 없다고 말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우리 편이 아니잖아. 우리 편? 얘기는 해도 돼? 우리 편 해도 돼? 99%. 이쪽 편이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이명 계약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거 폐기했다 기록을 그런 주장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폐기 안 했다고 봤다고 비서관이 그랬잖아요. 청와대 천영우 수석이 오늘 나와서 너무 웃겼어 그거 진짜.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청와대 봤다. 나 봤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이쪽 편이야. 그게 실체가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이 새누리당의 힘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어도 반까지는 만들 수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정수장학회 막 이러니까 그거 반까지 하라고 막 그렇죠. 쏟아 부었는데 만약 야권이 이렇게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쏟아 부어보면 반으로 안 쳐주거든요. 내가 봐. 이 기자들부터 그렇게 시작할 텐데.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요. 저기서는 던지면 일단 포털에 제목 반을 뽑아주지. 그리고 지상파에서 때려주지. 그러니까 없는 게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리한 지형이야. 그렇죠. 고기 맛있게 딱 나오네. 하여튼 이런 거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김무관도께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뭐 방심할 일은 아니지만. 배제의 정책을 하니까. 원래 이쪽 대응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들 말만 계속 뉴스 활자할 생각이. 뉴라이트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왜 대답 안 하냐고 대답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함정에 올라가서 문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NLL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럼 같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딴소리 하냐 또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건 대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천박하게 네거티브 하는 건 땀을 드물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날 박근혜 후보는 아침부터 밤까지 네거티브라고. 그렇지. 양동작전. 뉴스 안 말았어. 자기도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제 EBS 가서는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어떻고요. 그 정의는 정희예요.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설이 그거야? 있더라고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에 정의가 아니라 정의? 정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진짜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 박근혜 후보의 문자 해독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왜냐면은 그 정수정확회에도 보면 편절문을 보긴 봤어요, 보니까. 얼핏이라도. 다 읽진 않아도. 길잖아요. 안 봤을 거야. 아니, 다 안 읽더라도 그걸 보도된 걸 봤다 이거죠. 그러면 그 요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압은 맞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돌려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패소한 거거든요.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돌려줄 수는 없다고 패소한 거지 강압이 없었단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패소, 돌려줄 수 없다. 보고 싶은 것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해독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안 받아들이는 엄청난 깔때기. 거의 정봉주 입법하는. 화내겠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깔때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말이 짧은 게 자제력의 그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해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다. 사안의 이해도가 낮다, 진짜. 강압은 맞는데 돌려줄 수 없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걸 이해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대로.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경제민주하고 줄부세가 다르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해독량이 우리랑 좀 다른 세계관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김종인하고 이한구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가 안 달라. 맨날 싸우고 있는데.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이해 능력이라 그럴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중도 노선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이건 안 맥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보수 전략으로 갔어요. 보수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요. 보수를 결집시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투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 반대하는 나머지 한 60% 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분의 40이잖아요. 40%면 분모를 줄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험하게 할 거 더 할 거예요. 아주 죽기 살기를 할 거예요. 정치에 대한 혐오. 그럼요. 네. 그 정치 무시를 안철수도 별 수 없구나. 문재인도 그렇죠. 별 수 없구나.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이 5%밖에 없어도 절반으로 만들어주니까. 포탈에서. 그럼요. 포탈과 지상파에서 절반으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먹히면 지는 삶이에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 그때 20, 30대가 투표를 하고 싶은 열정, 열망하고 지금 20, 30대가 투표하고 싶은 열망을 뭐 이렇게 데이터는 명확하게 숫자로 된 건 없지만 저는 그때 비하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투표 동기를 끌어올리는 싸움을 못하면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구도는 이기는 구도인데 지는 선거판이 되는 지난 총선처럼 그렇게 될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김총수랑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난 총선 때 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잘 안 먹혔잖아요. 잘 핸들을 그렇죠. 못했어요, 사실은. 그거 역풍에 그 불어서 아젠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에 정수장학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수장학회를 짚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싸움을 벌리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투표하러 나오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잖아요. 20, 30대 내지는 투표할 동기부여를 못 받는 사람들. 한겨레 요즘 특집하니까 많이 나오던만요. 이렇게 뭐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심이 이렇게 만인보 이런 거 보면 누가 돼도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되든 이 구도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 삶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야 투표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좀 약해요. 쟁점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은 약해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후보들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더만요, 지금. 지난번에. 빨리 스톱하라 그래야 돼, 스톱.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스톱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나대였나요? 네. 정치개혁. 왜 나온 거예요? 나 진짜 그거 황당하던데. 그거는 이제 기자 세계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 개혁 안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세 가지 먼저. 중앙당 폐지,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그 다음에 의원 정수 200명 줄이는 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매체에 가서 뭐 다른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조금 못해도 그래도 그걸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한다 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그런 편이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아주 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췄어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가자.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많이 위험하죠. 우리가 정치,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사회경제적 약자, 우리 흔히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서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먹혔던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거. 그럼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수적 논리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면 돈 100원 가진 사람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은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근데 선거에 딱 들어오면 다 1인 1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진 무기가 한 표예요. 그러면 1인 1표 이걸 제도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수를 모아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뭔가 교정을 해주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이게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거의 정치의 주장이 어디냐면 의회예요. 의회가 사실 무능했죠. 무능하고, 이제 정당도 무능하고 이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센 사람들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나한테 얘기는 안 하던데. 몰랐을까요? 몰라서? 네. 저도 더 누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쟁쟁한 전문가들이 정당 정치를 그렇게 강조했던 김호기 교수 같은 분도 있고요. 김호기 교수는 사회학자예요. 어쨌든. 정치사회학자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뭐, 정책을 냈는데, 그 정책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야죠. 네,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안철수 원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실망 이런 것이 하나의 체화된 인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열망들을 본인이 받고 있고 그런 시대 정신을 한 몸에 지금 자기가 담아내고 그리고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좀 달라야 된다는 강박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념일 수도 있죠. 평상시 쭉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혹은 뭐 기성 정치권, 일반과 달라야 된다는 강박이, 이분의 이 균형 감각을 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날 이제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다. 아니 그것도 좀 나는 누구 나는 기득권이 아니거든. 안철수 마크맨한테 뭐 좀 물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청수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요. 하나는 그 며칠 전부터 문재인 후보가 정치 쇄신안을 구체적인 걸 축축 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종합 그림판을 만들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이쪽이 의제를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거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대상자 아닙니까? 이쪽이 원래 미래고 쇄신이고 그걸 미래 가치와 쇄신을 대변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정치 쇄신안을 구체적인 세밀화까지 쫙 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다급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쪽이 이제 세밀화를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거야. 기득권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해.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딱 사람들의 정치 불신의 그 수준에 딱 맞는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일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단일화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단일화 얘기가 이제 정치권 바깥에서 압력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단일화해야 되느냐, 시기, 방식,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불리한 의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제 다소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제제기라도 툭툭 던지고 나가야 된다. 몇 가지 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내용도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초조해서 이렇게 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이 대변하는 어떤 정서, 민심, 시대정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관 이게 그게 하여튼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거는. 네. 관의 문제죠. 사건이면 실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모르죠. 이분이 평소에도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쭉 이렇게 생각해 왔으며 거기에 대한 백업 플랜은 이러이러하고 이미 굉장히 잘 짜여진 스킴이 있다. 이걸 내놓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설득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만 던졌기 때문에 이것만 던진 걸로 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새로 보도자료를 낸 게 국고보조금 축소 얘기는 50% 축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초에 자료에. 근데 50%는 아니다. 국고보조금 축소로 수정한다. 이런 다소 한 발 빼는 모습. 그게 제일 덜 잘못한 게 그거야. 근데 그걸 수정해? 역사적 사실로 보면요. 5.16 쿠데타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한의회 때만 하더라도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의원수를 정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6만 정도 되죠? 네. 이게 쿠데타 후에 바뀌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원하는 이게 의원수 정수를 줄이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 정수 줄이자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료, 언론, 재벌들이에요. 소송 구조로 끊임없이 하자고 하는 그렇죠. 진보진영이고 이게 선거를 쪽으로 하나라도 국회의원 늘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299명에서 300명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무슨 끊임없이 늘려왔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 생각이 잘못된 게 국회의원 수를 끊임없이 늘려온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16대 국회 때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IMF 때인데 사회 전체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그런 걸 그런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조조정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집행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예산은 연평균 1,731억 원이었는데 16대 때는 30%가 늘어났어요. 2,254억 원. 1인당 예산 43%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효과도 없었던 거를 우리는 체득을 했는데 어떤 비효율성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숫자를 줄였을 때. 모르고 한 얘기는 저는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캠프에서 그 얘기도 해요. 그런 전례가 있다. IMF 때 숫자를 줄인 전례가 있다. 내년에는 몹시 힘든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줄였다가 예산 늘어나고. 그때 구조조정 동의를. 세비를 줄이면 그렇죠. 세비를 줄이면 되죠. 간단한 문제잖아. 내가 줄이자고. 왜 나한테 화를 해요? 왜 그걸 줄임을 해?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그 진보진영이 45% 득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55%를 득표하고 그러면 5.5명 대 4.5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9명 대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선구제로 더 쪼개지고 더 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백업해서 계속 이 주장을 한다면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있긴 하나 이것만 던진 거 가지고는 이거는 영향을 줬다. 그런 강박이나 자기가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정서에 대해서 그거는 훌륭하지만 그거를 구체화해내는 데 있어서 그 사고 하나 발생했다. 그렇죠. 네. 사고죠, 사고. 이게 미칠 영향이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선을 긋고 싶어 하잖아요. 과거와 미래에다. 문재인 후보도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 하는데 이번 일이 생기면서 불안하고 안정된 후보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실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층이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욕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해온 지지층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해서 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비 내고 뭐 열심히 찍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얻은 페이브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지했고 세상 좀 바꿔보려고 이 당을 열심히 지지해온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싹 몰아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 안철수로 가 있어서 지금 그 덩치가 유지되고 문재인보다 세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안철수를 대안으로 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쉽지 있어요.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도 있는데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제 안철수 원장이 스스로 자기한테 부여된 임무가 뭐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그 야권 지지자가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못한 중도층을 자신이 앵커 역할을 해서 지금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역할을 이해하다 보니 이 앵커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던지는 워딩이나 정책 중에 사실은 그 민주당 지지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떨궈내야 된다. 여차 잘못하면 그 경계를 잘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위험이 저도 좀 읽히고. 네. 네. 거꾸로도 있어요. 뭐냐면은 대충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안철수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정치적입니다. 그렇죠. 더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죠.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고 정치공학의 이해도 좀 있고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옹호도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위터에 쓰는 용어들이 이쪽은 일반인들의 용어면 이쪽은 대단히 사회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단일화할 때 지지자의 교집합이 얼마나 크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단순히 지지율이 누가 좀 더 높으냐, 누가 좀 더 낮으냐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기가 부적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은 3% 높은데 합쳤더니 5%가 더 빠져. 그러면 유력한 후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사람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대한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안철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가운데 있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사람 빼고에 대한 공격이 심하지 않은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이어야만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집합을 만들 때 누가 더 빠지냐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연구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 그 안철수 캠프에서 위험성이 그런 게 있다면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그 마음은 이해 가나. 자기 후보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열심히 논리를 피는 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당연히 이해 가는데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잘못한 점잖게 거예요? 해달라는 부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점잖게라기보다는 아니 그 공격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스스로 문재인 후보의 나중 단일화 후보가 결정될 때 경쟁력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공격한 안철수 지지자들 때문에 둘의 경쟁력을 하나의 변수로만 놓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를 놓고 물론 뭐 여기만은 악당하고 당신 하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중요한 점을 짚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이기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 후보인 문재인인데 무소속 안철수 이 구도를 만들면 저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봐요. 그걸 근데 맨날 정당에 하잖아. 정당 안에 안철수와 정당 밖에 안철수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정당 안에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당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버리면 굳이 정당 밖에서 대안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흡수해야 돼요. 이철희 소장님이 여기 나와서 한 말 중에 제일 나이스.
매우 그것이 훌륭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전략인데 훌륭한 표현.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못하고 있고. 거꾸로 갔죠. 네, 정반대로. 막 공격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마치 잘못된 거예요. 정당만이 유일한 자신의 그렇죠. 강점인 양. 그 정당 빼면 우리는 약해.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또 안 캠프 쪽에서 우려해야 될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도를 끌어안고 자신이 시대적 역할은 한 번도 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끌어안지 못했던 그들을 모두 다 끌어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시대 사명 때문에 그 평생 민주당만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임을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안배가 없으면 또 합칠 때 무더기로 빠져나가요. 교집합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교집합, 어떻게 하면 교집합을 최대치로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여유가 없다, 양쪽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두 분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하고. 그런 그래서 타이밍이 오늘 됐는데. 만났어요. 둘이? 아니, 그렇게 말고. 악성을 헤어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서 낡은 정치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만나. 왜냐하면 둘만큼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리고 맞거든요. 야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의 수단 중에 둘만큼 좋은 수단이 없어요. 좋은 무기가 없어요. 제일 나이스한 무기가 두 분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두 분이 만나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그 주제에서 하나 더 붙일 게 있어요. 꼭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 캠프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문재인 필패론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네.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벌써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서 이게 새누리당 프레임이거든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금 해보세요. 첫째, 둘째. 첫째. 내 하나는 반박해볼게. 하나하나 그럼 얘기해봅시다. 이게 기본적으로 갑자기 신문으로 갔어. 나 어떻게 된 게. 요 앞에 이게 기본적으로 새누리가 열심히 지금 입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첫째,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는 지고 안철수 후보는 이기는 걸로 나온다. 반박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좀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견고해요. 안철수 후보는 별로 안 견고해요. 특히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로 보면 단순 지지율로 보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30%, 문재인 후보 20%잖아. 투표율 변수를 집어넣으면 똔똔이에요. 똑같아요. 30%는 다 투표장에 안 나와요. 20, 30대 투표율이 낮다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를 벼슬이고 이쪽은 20%인 것처럼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들어 투표율 변수를 집어넣으면 둘이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는 상대 후보가 견고하니까 덕을 보는 거야. 자기가 되면 그 사람들 찍어줄 사람들이고 대거 몰려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견고하니까 덕을 보는 거야. 근데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문 후보는 상대 후보가 안 견고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거든요. 사실은 흡수 못한다는 그렇게 얘기죠. 큰 소리 칠 사안이 아니에요. 대응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지 스탠스가 이렇게 잡혀있고 구도가 그러기 때문에 덕을 보는 건데 그걸 과도하게 해석해서 포지티브한 자기 지지다.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요. 어려운 용어로 하면 네거티브 스포트예요. 반사적 지지입니다. 반사적 지지. 그 자체를 좋아서 근데 한다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정치 워낙 상징 게임이고 기세 싸움이라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쭉 앞서 나가면 그 기세로 또 이길 수 있죠, 당연히. 네. 뭐 하여튼 이 지적도 일리 있다. 네, 이철희 소장님.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투표율 얘기예요. 20대, 30대 투표율이 높아야 이길 수 있다. 안철수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렇지. 네. 안철수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건 혁신이나 변화, 뭐 개혁이나 이렇게 한다면 혁신의 상징성으로 사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좀 세요. 더 강렬한 것 같아. 선명한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근데 그게 현상적인 문제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20, 30대의 삶의 문제나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터치해서 그런 게 빚어지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안철수는 왠지 괜찮아. 이런 심정 때문에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한 표를 찍어야
미래가 달라진다, 내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약간 치사한 것 같아.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렇게 지지율 차이, 양자 대결,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데, 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절을 하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느냐. 그것은 역선택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고, 따라서 새누리당 지지자들 것을 빼놓고 보면, 거기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거. 꼭 이긴다고 보장은 없을까? 새누리가 네 번째까지 마저 할까요? 네. 네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거와 관련돼 있는 건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와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투표할 거다. 그런데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경우 새정치를 바라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본 그런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 그냥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양쪽의 그 교집합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 저는 그게 다 일리는 있는데. 일리 있어요. 네,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런 이제 논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논리는 없으니까, 어차피 반론도 충분히 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하나씩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설득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김두관 바보는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김두관 캠프에 있는 분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다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바보도 있어요. 아니, 모든 캠프에 바보는 있어. 바보는 있는데. 바보들이 목소리가 커요. 이게 그지? 그게. 근데. 궁금한데. 그 양반들은 이런 그럴듯한 논리를 몇 가지를 자기 설득이 되면 맞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막 달려가면 다른 반론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제끼거든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펴놓고도 정반대의 반론도 똑같은 비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캠프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힘 있는 사람 중에 현명한 판단을 언제나 내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캠프 내에서 이걸 통제하거나 막아낼 사람 없고 두 후보가 결국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최후에 앉아서 결론을 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 출마선을 하고 나서, 야권 후보가 동시에 1대1, 박근혜 후보 1대1 대결에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반상승 효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칼럼에서 안철수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역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 손해를 보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랑 차별하면 쉬운데, 옆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도 차별해야 되는 거야.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럼 네.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무조건 그렇게 강박하거나 핍박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만약에 없다고 해봐요. 둘이 1대1로 붙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바꾸면 차이는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 사람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흐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안철수가 맞거든요. 정치에 들어온 지가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왔다고. 올해 처음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바로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놀라운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하고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완벽한 정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은 정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에 전면에 먼저 나선 건 안철수 후보예요. 지난 10월 26일 날 할까 말까 한번 했기 때문에. 9월 1일 날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돋보일 수 있었던 지점들이 다 상쇄됐죠. 그렇죠. 다 상쇄돼서 정당 뒤로 딱 숨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보고 국회 한 3번쯤 하고 그렇죠. 3번 정도 하고 온갖 권력 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저 자리에 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30%는 돼요. 보세요. 나중에. 이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2011년 3월인가요? 운명 책 나온 게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장사를 못했죠. 네? 장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책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가 그때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또 관심이 확 쏠렸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지지자도 안철수를 고마워해야 돼요. 이게 공격도 분산되고 서로 지탱해서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단일화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야권 지지자가 느끼는 단일화에 대한 불안하고 그 여권에 있는 보수 지지자들이 느끼는 불안감하고는 이쪽 훨씬 더 커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전화를 막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나왔어?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새누리당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더 급박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많고 그 안에 우리가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싹 감추고 그리고 잘 포장하고 매체가 잘 도와줘서 단일 내용으로 일사불란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준 안정감인 거죠.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지탱해준다 그럴까요? 정당 안에 안철수와 정당 밖에 안철수 서로 충분히 돕고 둘이 힘을 합쳐야 돼요. 상호 이렇게 좀 둘이 힘을 작용을 할 수 있는 저도 어느 시점쯤에는 두 분이 하나 네. 그래서 뭐 단일한 이슈 하나 가지고 딱 12월 달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11월 그거 해야 그 돼요. 중에 지금은 뭐 초나 중순이나 뭘 하나 해야 돼. 단일화하고 단일하고 상관없이 그게 2007년 사례를 보면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 지금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문국현 후보 쪽이 계속 고를 했던 거 단일화 걷어차버리고 고를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정동영 후보 진다. 그럴 바에야 내가 10% 15% 득표하면 이렇게 정치 세력을 갖고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뭐 지지율보다도 당시 문국현 후보가 훨씬 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 스스로 단일화를 한 거죠. 당신들이 못하면 그렇죠. 많이 투표하러 안 갔지만 투표하러 갈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필패론은 잘못하면 독자 노선 강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가장 나이스하다고 보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한 5, 6% 더 높아가지고 문재인 후보 단일화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졌어. 안철수 후보로 됐어.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상 붕괴되는 거거든요. 이 대선에서는. 정당 조직이 붕괴되면 정당이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당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 민주당에 먹여 살리는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정치꾼이 아니라 생활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불만을 계속 증폭시키고 공작하기 좋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이기고 안철수가 거꾸로 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거꾸로 안철수 캠프가 그 정당 후보 필패론을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걸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걸로 경쟁해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도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자지죠. 또 야권에서 낙관할 수는 없는 선거일 텐데 지금 뭐 그런 모습이 투표율 제고하는데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크게 보면 같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했잖아요. 지지율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지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두 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비슷함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비슷한 것처럼 서로가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저도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면 낭패 본다 할 때 낭패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전설상의 동물이래요. 아, 그래요? 낭패란 말이. 어느 게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낭이 하여간 앞다리가 없는 동물이고 패가 뒷다리가 없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어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낭이라는 동물과 패라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낭패 본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데 저는 둘 사이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둘 사이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YS가 힘들 때 DJ가 도와줬잖아요. DJ가 어려울 때 YS가 도와줬어요. 둘이 뭐 그런 사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어가려면 둘이 상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
끝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굴까?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양반이 큰, 어마어마한 상징적 이런 거 말고, 쉽고, 그럼요. 네, 단순하고 쉽고. 심플한 거를 하나 정도 중간에 손잡고, 두 캠프가 실무적으로도 연대해서, 단일하고, 이걸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럼요.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단기 계획은 꼼꼼하게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7월 19일 날 안철수의 생각 냈죠. 그 다음에 9월 19일에 출마 선언을 했죠. 10월 19일에 처음으로 단일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11월 19일이다. 11월 19일 날 딱 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 내가 김보엽 기자께서는 기사에 이걸 진짜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한겨레 만큼의 아무것도 없이 쓰진 않았겠죠. 근데 그 둘이 맞이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줘야 돼. 한쪽이 당신 나가면 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 얘기 그게 빼고 해야 단일화입니까? 돼요. 둘 다 얘기하라는 거지. 차라리 둘 다 이길 수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 사람으로 하면 진다라고 하는 걸 유포해주면 그것이 서로 이 새누리당이 유포하는 거라도 갖다 차용해서 써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일단 당장 먼저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거기에 빠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워낙 잘 짜거든요, 새누리당 이런 거. 그렇죠. 공작 대마왕들이거든. 진짜 그래서 대마왕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요.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럴까? 차이를 버려놓고 있어야 안철수 후보가 절대로 드랍 안 하거든. 그러면 3자 구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단일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죠. 그러면 정론이죠. 정론. 내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이요.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거라는 걸 여러 번 치러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안철수만 공격하다가 문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 업무라는 걸 떠나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 그러면 결국 문재인 후보가 자꾸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절대 양보 안 해요. 저쪽은 나가면 지는데 왜 자꾸 단일화하라 그래? 이런 욕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버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기득권들 때문에 발목 잡힌 문재인 후보가 개인적으로 훌륭한 하더라도 기득권에 발목 잡힌 문재인 후보가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저도 순간적으로 놀라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그 책 있나. 누가 쓴 책인지 알아요? 아, 그거는 그 족보가 있는 말이야? 그 족보 있는 말이에요. 책에 나오는. 근데 그게 책에 아니, 책에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영국의 오래된 속담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오래된 어쨌든 제껴놓고 하여튼 이 감정선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게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그걸 잘 보고 같이 관찰하며 가야지. 이런 명분, 이런 대의, 그것이 옳다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옳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후보도 그래야 되지만 문재인 후보도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은 숫자가 너무 많아. 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과하게 이렇게 공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까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민주당이 혁신하는 거를 문재인 후보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문재인 후보는요, 혁신의 경쟁에서 밀리면 안 돼요. 혁신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더 잘하겠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지금은 그렇게 못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친노인사 부인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까? 그죠? 그 기세를 이어가야죠. 이어가서 조금만 더 하면 민주당도 달라진다. 아, 역시 문재인 후보가 나라를 이끌 만한 강단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혁신이면
누가 더 잘할 거냐는 질문으로 가면 그래도 세력 기반을 갖고 있고 당을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질문까지 못 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빨리 그 숙제를 해야 진짜 안철수 후보와의 재밌는 경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성정치 잘못됐다라고만 때려도 반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몸집도 가볍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제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거느린 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숙제나 그게 없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민주당이 하루 이틀만 있어왔던 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좋겠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치 국면으로 인해서 차기에 갖게 될 정치적 미상이 무엇이냐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지원해서 우리 당 후보니까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씨가 되는 사람들이 같은 당 안에 있어가지고 문재인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멀리서 욕하기도 하고 기웃기웃 딴 데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고요. 찬성! 이제 이해가 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참 많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정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잡담을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다가 내곡동 특검 이런 얘기 하면은 재미없어요. 회가 5주 남았습니다. 200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 있으시면 CCTV 아이디어를 저런 걸로 해서 뉴욕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네. 실제 뉴욕에서 실제 뉴욕에서 하자든가 아니면은 뭐 출연진에게 그날만은 500만 원씩 주자든가. cctv@한의점.co.kr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동안 이철우 소장님 나오셔서 한 2박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방송에 완전히 이제 적응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 지상파에서 뭐 하나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의 꿈은 사라졌다 이제. 아니 정권이 안 바뀌어도 될까요? 정권이 안 바뀌면은 잠시 잠수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영은 문화 권력인가? 문화 권력? 그 문화 권력 문화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니야? 지부장님 의자놀이 제목 어때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야. 그때 그냥 너무 아팠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프기는 뭐요? 그냥 뭐 그 좀 아플 줄 알죠? 이렇게 하면 취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그냥 크게 처음부터 그냥 진중권식으로 말해볼까. 아니 진짜 결론 내가 너무 어려 보이나 보다. 나도 원로인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문화가 진짜 떠나야 되겠다. 이 강호를